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올 한 해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연말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예, 하루하루가 일이 많이 터져서 사실 기사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표현하면 부적절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금 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도 계속 사건, 사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죠. 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축구에만 전념하겠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가 지난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며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의조 선수 사건 좀 복잡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다시 되짚어 볼까요? 예. 벌써 시간이 2년도 훌쩍 넘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작은 2022년 6월 내지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황의조 선수가 4차례에 걸쳐서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최종 조사됐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 6월에 아주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죠.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형수가 공유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형수의 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어찌되었든 촬영물 자체를 봤을 때 황의조 선수가 이 성관계 상대방과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 아니냐, 즉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 2명 중에 1명은 황의조 선수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른 1명의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고 또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했습니다. 네. 재판은 10월 16일 처음으로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공판에서 황의조 선수 측은 자신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혐의 자체는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황의조 선수의 변호인은 이 아시안컵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한국 축구 위상을 드높인 점, 그리고 자신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점을 모두 참작해달라고 변호를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고 또한 수치심을 겪어야 했다라는 점 분명히 지적했고요. 이런 점 감안해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알다시피 황의조 선수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일체 부인을 했었죠. 네. 이 점도 역시 피고인 측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검찰이 분명히 꼬집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상을 유포했고 또 황의조 선수를 협박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의문의 인물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황 선수의 다름 아닌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황 선수의 형수는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되어서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혐의를 인정했다, 첫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황의조 선수 측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일부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는 또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판례였습니까? 예,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카메라 촬영죄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 촬영죄라고 명명하여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줄여서 카철죄 요즘 많이들 지칭을 하던데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독특한 판결례를 내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엄벌에 처한다라는 것은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사실관계는 이러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를 화면 영상 녹화 방식으로 녹화해서 저장을 한 범죄였습니다. 아, 그럼 상대방이 그 보내준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화면 자체 녹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타인의 신체를 녹화했던 것이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피해자 스스로의 신체를 셀카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영상 통화 도중에 송출되고 있었는데 네네. 가해자가 그것을 화면 녹화 방식으로 저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14조에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언급하면서 황의조 선수 측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를 녹화한 혐의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네. 이러한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바로 공소사실 변경 신청했습니다. 즉,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너의 영상통화가 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숨겨, 즉 위계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어찌되었든 14조로 이제 맞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한 방식으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촬영했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이 촬영죄로는 좀 처벌이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형사적인 처벌은 죄형 법정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법을 개정해서 타인의 신체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촬영물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엄연히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신체의 촬영물을 촬영한다고 이야기하진 않고 있는 점 보았을 때는 네. 대법원의 죄형 법정주의의 결단이 옳지 않나 사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아니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기습 공탁을 했다 그리고 사과문을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억 원을 이제 보낸 것 기습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황 씨 측은 이제 기습 공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먼저 형사공탁죄도 잠깐 좀 언급하면요. 형사사건에서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형사상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는 절차, 즉 합의라고 하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다가 일정 금원, 공탁금을 맡김으로써 피해자가 향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즉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대부분 잘 모르죠. 개인적인 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2022년 12월부터는 형사공탁을
설령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혹은 피해자의 가명만을 알 뿐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가해자 측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황의조 선수 측이 활용을 한 것인데요. 네.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을 형벌을 처함이 맞다. 구형을 구했고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 2억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측의 일명 기습공탁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재판부는 이 점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라는 부분을 분명히 꼬집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황씨 측 변호인도 반박했습니다. 결코 기습공탁이 아니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울러 기습공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때 변론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 차례 합의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변호인 측도 변론을 했고요. 황의조 선수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여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변론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한 분이 이제 엄벌을 지금 원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이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사망 원인. 네,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로 보이는데요. 인천지법 재판부가 배우 이선균 씨에게 3억여 원을 뜯어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인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유흥업소 실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023년 9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였죠. 이선균 배우에 연루된 네. 사건으로 아주 나라가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유흥업소 실장은 지난 2023년 9월에 이선균 배우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3억 원을 뜯으려고 했습니다. 공갈하려고 했죠. 경찰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해킹이 있었는지 보았더니 이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했던 해킹범은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평소 심지어 이 실장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해킹범이라고 알려졌던 이 사람은 이 유흥업소 실장이 평소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대배우 이성균 씨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서 마치 해킹범인 것처럼 협박을 했다라고 네. 하지요. 하지만 이 해킹범이라고 했던 이 여성은 실제로는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달 지나서 10월에는 급기야 이성균 배우에게 직접적으로 협박을 해서 마지막에는 5천만 원을 뜯어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전직 배우라고 하죠. 이 해킹범이라고 했던 이 여성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유흥업소 실장은 마약 전과가 유범이라고 하죠. 실제로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또 별도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먼저 구속 기소가 되었고 마약 투약 혐의로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흥업소 그 실장과 전직 영화 배우로 알려진 인물 사이에는 이렇게 좀 형량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재판부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흥업소 실장의 경우에는 그 전직 배우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인 점을 좀 감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같이 이제 공범이 아니라 그 사람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네, 했다고 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 점 감안했을 때에는 유흥업소 실장에 대해서는 좀 낮은 형벌을 선고하고 아울러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던 모든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전직 배우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두 사람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을 했는데요. 공갈 협박을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고 또 결론적으로는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배우를 또 잃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형량이 오히려 너무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유흥업소 실장으로 알려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전직 배우로 알려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양형의 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흥업소 실장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 이성균 씨가 피해자가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분명히 인정된다. 그리고 전직 배우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한 점도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함으로써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균 배우가 물론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언론의 여러 가지 과잉한 보호 등 다른 원인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결국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대체로 잘못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전직 배우라는 이 여성에게는 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등을 고려하여서 그러한 판결을 선고했다라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사기에 고의 없었다. 어떤 얘기일까요?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임대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먼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서 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임차인들로부터 받고도 제때에 반환하지 않았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죠. 네. 실제로 사실관계를 좀 봤을 때에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영구,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 건물 실거래가는 작게는 48억 원, 후하게 쳐도 53억 원 정도로 감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52억 원에 달한 대출을 받았고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기로 기소되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 결심 공판에서 최후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 측은 분명히 자신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무죄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는 세입자들에게 모두 돌려줄 만한 보증금을 반환해낼 수 있을 만한 자력이 있었고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정을 한번 잘 살펴보았을 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달리 돈을 마련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은 매월 오피스텔 임대 수익으로는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때부터 이미 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조차 가지고, 개인 채무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세입자들로부터 받았던 보증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근저당권의 채무 원금을 변제할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근저당권자들에 의한 경매 신청 절차, 경매 실행 절차가 결국 눈앞에 와 있는 것이 상당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보증금을 받아서 소비한 소비 내역을 보았을 때에도 대부분의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혹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을 뿐이었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아서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 반드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보증금을 받아서 개인 채무에 변제했다는 부분이 정말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던 전세 사기 계속해서 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전히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사건 하나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억 원대 전세 사기를 자행한 신용 불량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사기를 저지른 걸까요? 예, 광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사기,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같이 동조했던, 즉 전세 사기 행각에 가담했던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벌금형을 나란히 선고했는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17년 피고인 박 씨는 64채, 64채의 아파트를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이 부동산을 피해자 64명에게 임대한 뒤에 총 68억 3천만 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이것을 돌려주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이미 채무만 20억 원 내지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스스로 신용 불량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자니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취득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부동산 차명 거래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던 전세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즉 일명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계속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박 씨에게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이자조차 낼 능력이 없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가 거액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타인 명의 취득 과정에는 반드시 공범이 있게 마련이겠죠. 공범은 총 8명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이들은 이 피고인 박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혹은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줬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란히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 박 씨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세입자들로 받았던 전세보증금 이외에는 아무런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큰 전세 사기 범행을 사태에 이르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금융계좌마저도 양도받아 쓰기도 했다. 이런 점 봤을 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용서받지 못했던 점 감안하여서 엄중한 형벌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여 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68억 3천만 원, 이 피해 금액도 좀 상당한 것 같고 또 나름 이제 엄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던 날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이 국회 밖 광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탄핵 전국에 몰두한 정치권이 이 민생을 좀 외면하는 동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작년 5월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좀 피해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5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죠.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그 상황은 딱히 나아지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 2024년 8월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포함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도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다수의 임차인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또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이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집행재산, 즉 책임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임차인이 하물며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사례인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피해자들에게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피해 주택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는 등 폭넓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피해자 구제가 좀 더 열리겠거니 좀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국회 소위원회에서 가결이 됐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국회가 거대한 탄핵 이슈가 나와버렸죠. 이 부분 때문에 세입자들이 민생 법안을 제발 통과시켜 달라면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각 개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 형법의 적용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수십억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가중처벌이 어려워서 최고형으로 가더라도 10년, 경합하더라도 15년에 불과하여서 최근 인터넷 전세 사기왕 사건에서도 고작 그 정도 형벌받게 되지 않느냐라는 되게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임대차 보호에 좀 만발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약간 올스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더욱더 좀 속도를 민생 이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다음 달 재심 선고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사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TV 프로그램 등에서 많이 다뤘고요.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사건의 재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제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김신혜 씨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버스 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2001년 3월 최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던 범인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이 남성은 자택으로부터 7km가 떨어져 있던 곳에서 발견되었고 현장에는 차량 방향지시등 등이 깨진 채 널브러져 있어서 최초 경찰은 이 사고를 뺑소니에 의한 사고로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신은 뺑소니라고 하기에는 어떠한 외상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 시신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받았더니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03%로 굉장히 많은 술을 마신 네. 상태였고 수면 유도제 성분이었던 독시라민이 상당량 검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은 타살로 수사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모부라는 사람이, 즉 김신혜 씨의 고모부라는 사람이 자신을 밝히면서 김신혜라는 조카가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대해서, 아버지가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면서 고모부에게 실토를 했다라는 진술을 고모부가 경찰에게 밝히게 되었고요. 네. 이로써 경찰은 이 김신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3살의 나이였다라고 하죠. 이로써 김신혜 씨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신혜 씨는 자백했습니다. 자백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평소 아버지는 자신과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살해 범행의 동기였다라고 밝혔고요. 살해 방법의 범행에 대해서는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입니다 라고 속여서 말해서 먹도록 한 후 살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김신혜 씨는 아버지 명의로 총 7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낼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여서 이 부분도 김신혜 씨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김신혜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사건 수사가 막 시작됐을 때는 자백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억울하다면서 나는 이제 죽이지 않았다,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20년이 넘도록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 어찌된 사연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수사 단계에서는 김신혜 씨가 수월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월하게 모든 사건을 다 자백을 했습니다. 네, 인정을 했었죠. 그렇죠. 네. 동기도 스스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김신혜 씨가 모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것이죠. 왜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모부의 말에 따라서 감옥에 내가 대신 갈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밝혔던 것과 다르게 아버지는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시 아버지 명의로 가입했던 보험 중 상당수는 이미 해약된 상황이었고 나머지 보험들도 보험 가입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당시 아버지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을 다 번복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피고인의 모든 번복 진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되었던 무기징역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김신혜 씨의 어떤 그 자백 외에도 김신혜 씨가 좀 범인이라고 볼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어떤 증거들이 있었던 건가요? 예, 사실 김신혜 씨 사건을 봤을 때는 자백 외에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죠. 김신혜 씨가 일단 자백을 한 이후에 추가 보강 증거를 계속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먼저 김신혜 씨가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범행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고모부의 진술이 제3자의 진술로서 하나 있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컸죠, 사실. 아울러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8개나 들었다라면서 김신혜 씨가 스스로 수첩에다가 적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첩이 또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아버지의 몸에서 검출되었던 독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있었는데 네. 이 수면 유도제를 김신혜 씨가 밥그릇에 갈았다고 합니다. 이 갈았던 밥그릇 자체도 또한 객관적 증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네. 또한 김신혜 씨가 직접 범행을 재현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재현 자체도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자백 외에 김신혜 씨가 범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신혜 씨가 어떻게 재심 청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냐 하면은 네. 2001년부터 김신혜 씨는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노역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항의의 표시를 했던 거죠. 네. 노역을 거부하면 뭐 좋은 거 아니냐, 노역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수용자 입장에서는 노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가석방 감형의 혜택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또한 네. 귀휴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노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또한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복역하는 수용수들에게는 수첩이 하나씩만 제공이 되고 하나를 다 쓰고 나면 전부 파기한 이후에야 새로운 것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 김신혜 수용자는 수첩에다가 다 적는 것도 부족하다 보니 자신의 속옷이나 양말에다가 자신의 모든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결국 대한변호사 인권위원회의 법률구조단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 죄송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측에 알려지게 되었고, 대한변협은 이 사건에 위법성이 있다,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대한변협은 김신 씨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 1월, 즉 판결 확정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월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사실 검찰은 김 씨 측이 현장 검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영장 없이 범행을 재현토록 했다라는 주장이나 혹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머리와 뺨을 때리면서 서류에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받았다라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가족 중에는 사실 따져봤을 때 유일하게 당시 알리바이가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글쎄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김신혜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주장에 맞도록 거짓 진술을 하라고 부탁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친동생에게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점 등을 봤을 때 과연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김신혜 씨가 자신의 반성은 하지 아니한 채 허위 진술만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김신혜 씨에게 다시 한번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처럼 좀 들리는데, 아무튼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이 재심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대법원 유죄 이제 확정 판결로 굉장히 장기 복역 중인 이 무기수가 재심을 받는 게 좀 흔치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네. 판결을 3심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판결을 다시 한번 재심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심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개시 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당초에 처벌되었던 형사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났을 경우에는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에 의한 재심 개시 결정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인 것이죠. 네. 하물며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던 무기수가 현재 복역 중인 도중에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고 그리고 지금 현재 판결까지 앞두고 있다는 것은 헌정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15년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지금 선고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재심에서의 어떤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김신혜 씨가 밝혔던 범행 동기가 과연 사실이냐, 보험 가입 이력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던 것이냐, 범행 동기가 문제될 것이고요. 또한 김신혜 씨는 자신의 자수의 경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수의 경위, 또한 수면제 등의 증거에 대해서 치사량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검찰이 지적하는 것처럼 김신혜 씨에게 과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알리바이가 있었는지,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의 강압수사 혹은 불법 수사가 있었는지 등등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재심 개시 이후에 재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심 관련 그 재판에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어떤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2024년 우리 사회 어지럽힌 인격 살해 범죄 딥페이크입니다. 올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공포가 우리 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서울대 N번방 아마 기억을 다 하실 테고, 또 그 이후에도 이 딥페이크 피해 사례들 여러 가지가 좀 밝혀지면서 사실상 이제 많은 여성분들 좀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순간들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좀 연예인이나 이렇게 좀 유명인 얼굴을 좀 사칭을 해서 투자를 끌어내는 그런 사기 범죄가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성범죄 사례들이 좀 쏟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딥페이크, 딥러닝과 페이크의
딥페이크 가짜의 합성어인 것이죠.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최근에 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일찍이 2017년도부터 대중화해 확산되었었던 바가 있는데요. 최초의 성폭력 딥페이크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는 지인의 사진이나 혹은 잠을 자고 있는 가족의 사진이나 혹은 지인의 사진, 프로필에 올렸던 사진을 가지고 SNS에 공유하는 형식이 최초의 아주 초기 단계 유형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찍혔던 사진이 SNS에 전시가 되고 전시되었던 그 사람의 외모를 품평하고 그에 대해서 성희롱적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신상정보까지 다 공유가 되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그 딥페이크의 형식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두고 지인 능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진화해서 지인의 사진에다가 성관계 영상물을 붙여서 합성하는 2차 가공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차 가공된 합성물의 피해자는 어느 날 자신의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너의 성관계 영상물을 봤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얼굴이 성관계 영상물에 합성이 되었구나라는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식으로 범행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네. 참 이걸 이제 그 보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작도 하고 유통도 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이 서울대 N번방 사건, 물론 피해자들은 그렇게 지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네네. 했습니다만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이 학업 진로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동기는 스트레스 해소용 도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텔레그램 등에서 이러한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 피해자를 낚시하고 또 돈을 버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충격은 이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에서 굉장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영상물을 좀 접하기가 좀 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해서일까요? 예, 원래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된 피의자는 600명인데 그 대다수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나 10명 중 6명은 미성년자였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이다 보니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청소년 10명 중에 9명에게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식하고는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범죄이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응답도 거의 90%에 달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나이이다 보니까 장난으로 성적 호기심으로 이와 같은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해자가 합성성 범죄물을 만들어서 이 피해자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이 신상 정보를 함께 유포하는 경우가 또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뭐 개인정보 침해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일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법령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법 구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거나 침해한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법 적용 대상을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 사인이라고 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것이 훈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타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다 하더라도 이 처벌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최근에 사이버 스토킹을 또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것도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이 법은 또한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혹은 2회, 3회 정도만으로는
지속성과 반복성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도 처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가 딱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좀 처벌이 되느냐 이런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 시기에 좀 많았고 또 이제 관련법이 이제 통과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그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정안이 시행이 됐죠. 즉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법령이 16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텔레그램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 무관용 삭제 그리고 한라인 개설 등 실무자 협의 정례화 등의 약속까지 받아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면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기로 아주 악명 높은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 검찰에 텔레그램 CEO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다르다. 수사 협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법령 때문에 앞으로 처벌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는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 가지 그 여성단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는 반복되는 교제폭력 대책 시급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시간에 저희가 많이 다뤘던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교제폭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생각보다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이 교제폭력 사건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이고 정서적 그리고 성적, 신체적 폭력을 아우르는 것을 바로 교제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친밀한 관계는 데이트 관계, 꼭 연애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다 포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적인 것을 다 교제폭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제폭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을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한다거나 그 유형에 맞는 요건 사실을 규정하지 못해서 여전히 형법상의 상해죄, 혹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교제폭력이 4만 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유형으로는 외출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집에 있도록 감금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통제한다거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것을 강요한다거나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교제폭력의 유형인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를 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자행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가려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상해나 감금이라는 일반적인 형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을 더 특별히 규정할 수 있는 특별형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데이트 폭력은 좀 가정 폭력과 달리 이 별도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한데 그 제도적인 좀 보완이 좀 시급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사망사건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적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래아 씨 사건, 그리고 올해 있었던 강남역 그 의대생 살인사건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강력범죄이지만 시작은 교제폭력이었단 말이죠. 네. 이런 점 봤을 때 이 교제폭력이 개인적 비극에 그치지 않고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로 왔다는 것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왜 초동수사에 미흡했냐라고 경찰을 네네. 비판하기 사실 바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초의 사건을 접수했던 경찰의 미흡한 태도를 질타하기 바쁜데 경찰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 건의 위중한 사건 외에 100건, 200건의 별것 아닌 사건들이 신고 접수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점 봤을 때 그 수사기관인 경찰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이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데이트 폭력 전담 법률과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보호 체계 그리고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경찰 수사 접수를 미흡하다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호기관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이 에이,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럴 수 있다라는 식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함께 좀 따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